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광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년 남성이 이제 겪고 있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남성 갱년기에 대한 개념,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남성 갱년기에 걸리는 위험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경령에 잘 걸리게 되는데 어떤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치료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정소라고 하는 곳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레이디셀에서 이제 만드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성다움이나 근육량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이 서톨리 세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어떤 뇌하수체나 시상합에 문제가 있거나 정소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이런 것 말고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하는 부분과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SHBG라고 해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은 남성 호르몬에 포함되긴 하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리 남성 호르몬과 이제 알부민이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한 45% 정도 있게 되는데, 이 중에 한 유리 남성 호르몬과 알부민에 결합되어 있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한 45%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기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총 남성 호르몬은 1 년에 40세 이후에 한 1.6% 정도 감소하는 데 반해서, 그중에 기능을 못하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은 1 년에 한 1.3%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하는 유리 남성 호르몬, 유리 테스토스테론이나 알부민 결합 테스토스테론은 한 해마다 한 2.5에서 2.8% 정도 감소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헬시 에이징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노화,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비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질환을 이제 하이포고나디즘이라고 해서 저성선증,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어이긴 하지만 1 차성 남성 호르몬 저성선증은 주로 테스티스에 문제가 있는, 정소에 문제가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고요. 2 차성인 경우는 아까 뇌에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고, 근데 실제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믹스드 그 혼합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펑셔널 하이포고나디즘, 기능성 저성선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는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혼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실제 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다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 정의는 과거에는 노화라고 하는, 나이가 들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노화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요시 여겨지면서 이 노화라는 부분이 빠지고요.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특징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를 남성 갱년기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증상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뼈라든가 지방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조혈세포나 뇌나 피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골 감소를 만든다든가 비만을 체지방이 늘어나게 한다든가 근육량이 감소한다든가 빈혈이 생기게 한다든가 인지 기능,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한다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조건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화 말고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떨어질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나 이제 오피오이드 같은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기 질환, 폐렴이나 이제 심근경색 같은 병에서 떨어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급성기 질환 다시 측정을 해 보게 되고요. 만성 질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폐질환, 신장 질환 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음주나 흡연 등에서 떨어질 수 있고 비만 등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화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을 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화보다는 빠르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남성 경량이 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 일정 부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서 절반 정도가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데 수면 문제가 있어서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킨 요인이 되게 되고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예,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특히 음주나 흡연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는 경우, 특히 노인에서 식이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모자란 경우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인 경우도 떨어질 수 있고요.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근데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서 우울감 같은 게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수면 질이 떨어져서 잘 깨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복부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나중에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노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성욕 감소가 있는 경우,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우울감이나 피로나 활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거나 당뇨병이나 아니면 복부 비만이 생겼다든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근육량이나 근력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나 오피오이드 같은 진통제를 복용한다든가 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인 중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경련기라고 하는 게 임상적인 특징적인 증상에서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남성 경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병의 공복혈당 126, 당화혈소수 6.5 그처럼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남성 호르몬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국가마다 아니면 학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제 나노몰 퍼 리터라면 10에 해당되는데 요 정도 수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남성 경련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12 나노몰 퍼 데시리터에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치료했을 경우에 성기능이나 체지방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이제 줄어들고 제지방 근육량 증가하고 혈당이나 이제 여러 가지 대사인자에 관계된 부분들은 호전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아까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이면서 증상은 남성경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그 사이 그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하는 요 CAG가 길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롱 CAG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에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뇌하수체 호르몬 증가돼 있거나 아까 기능을 하지 않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이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로나 활력 감소로 내원한 66세 남성인데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서 2년 전까지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요. 검사를 해 봤더니 아까 남성 호르몬이 8.38이니까 3.5보다 훨씬 높은데요. 증상은 전형적이면서 LH나 SHBG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하나는 한 3 내지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떨어지는 추세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3 내지 6개월 정도 남성 호르몬 치료하면서 증상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남성 호르몬 중에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SHB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HBG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총 남성 호르몬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노화 과정이 있거나 이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경우는 유전적 변이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10 내지 20% 정도를 많이 차지할 정도로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전적 변이가 생기게 되면 SHBG 당길화라고 해서 이게 혈액 내에 이제 SHBG가 생기게 되면 이거 적절하게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 없어지는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SHBG 포션이 증가해서 실제 기능을 하는 남성 호르몬 수는 많이 증가했지 않지만 전체 남성 호르몬 수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러한 SHBG가 증가하는 경우 이면서 그 남성연계에 해당되는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이제 의심하는, 남성 호르몬 저하가 나타나는 남성경계를 의심하는 증상과 징후에는 성적 증상에서는 이제 성적인 생각들이 감소하고 활동들이 감소하는 성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피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요.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욕이 떨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관계된 대사 기능에서는 비만이 생기다든가 대사 증후군이 생긴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치료를 통해서 아까 나타난 증상들, 성기능이 호전이 되고 피로나 우울감, 활동량이 개선이 되고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체지방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대사 기능에 관계된 인슐린 민감성이나 혈당이나 당화효소 수준이 개선되게 되는데, 특히 노인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수면이나 의욕이나 우울감, 집중력 등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 경우와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시켰을 경우에 남성 호르몬 투여하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충제를 준 경우, 보충제를 이제 투여하면서 운동을 시켰던 경우 보면 운동을 시켰던 이런 단백 여러 가지 보충제에다가 운동시키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했던 경우, 남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했던 경우에서 이제 근력이 좋아지게 되고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고 피로나 이제 하지 지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관련해서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실제 이제 60세 이상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적게 형성되기 때문에 피로 증상이 잘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운동량 상태를 나타내는 VO2 max라든가 유전자에서 피로와 관련된 UPCRB라고 하는 유전자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피로에 남성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큰 뭐 한 보면 1,000명 이상 뭐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에서 보면 피로나 이제 무기력 등이 이제 남성 호르몬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를 했을 때 에너지 레벨 피로 정도가 개선되는 평가를 봤을 때 많이 호전되거나 약간 호전되거나 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 치료군에서 대조군이 한 47% 호전되는 데 반해서 치료군에서는 한 67% 정도로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남성에서 실제 피로와 관계돼서 검게 보이는 군이 이제 남성으로는 치료군이고요.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대조군인데 치료군에서 전체적인 건강이나 에너지 레벨이 개선되는 정도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상 중에 이제 피로 말고 이제 두 번째 수면하고도 관련해서 남성 호르몬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 때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면 시작하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증가하면서 3 시간 동안에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는 중년 남성에서는 자다가 자꾸 깨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생성이 이제 피크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되고요. 결국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수면 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남성 호르몬 보충에서 수면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수면하고 관계된 연구들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욕조에다가 쥐를 가둬 놓고 이제 물을 갖다 놓고 요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기둥에 쥐를 올려 놓고 이제 쪼끔 쥐한테는 안 좋은 면이긴 한데요. 쥐가 이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둥에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요렇게 3 일 동안 그리고 5 일 동안 1 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을 때 12 주가 이제 젊은 쥐고요. 20 주가 나이가 든 쥐라고 봤을 때 젊은 쥐에서 수면 박탈을 일으켰을 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노인 쥐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젊은 쥐보다는 나이가 든 쥐에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에서 수면을 회복시켰을 때 젊은 쥐에서는 곧바로 회복되는 데 반해서 나이가 든 쥐에서는 수면 회복시켜 하루 3 일, 5일 지났을 때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서 결국 수면 박탈을 시켰을 때 노인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회복 시에도 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면 질과 남성 호르몬 연구에서 65세 이상 한 1,300명 대상으로 해 봤더니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군에서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줄어드는 수면 질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제 야간뇨가 있는 남성 갱년 환자에서 6 개월간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수면 질이나 삶의 질, 야간뇨가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노쇠가 있는 근육량이 많이 감소해 있고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남성에서 6 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했더니만 근육량이나 근력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고 삶의 질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개선됐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근력에 있어서는 이제 검게 표시된 군이 남성 호르몬 투여군인데요. 근력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체구성에 있어서는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삶의 질에서도 성적 기능이나 이제 신체적 기능에서 근력이나 무력감 등이 좋아지고 성욕이나 조절 기능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근육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제 근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 다소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봤더니만 종합적 분석을 했다면 근력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신체적 기능을 보는 6분 도모 검사라든가 어 피지컬 액티비티 스케일 등을 평가했을 때는 호르몬 투여군에서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을 때 근육량은 증가시키지만 근력이나 신체적 기능이 덜 개선되는 이유로는 기능적 수행량 근력하고 관계된 신체 기능은 근육량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같이 포함되게 되고요.
실제 근육량 증가를 어떤 활동량 증가로 개선시키는 데에서는 신체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이제 좋아진다는 걸 할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운동 정도의 이제 신체 운동 중에는 근육 질량이나 신체 기능이 약간만 개선시키기 때문에 요 남성 호르몬 투여만으로 이제 신체 기능이 전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와의 관계를 보면 요 스트레스와 관계된 게 이제 이제 시장하거나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이제 C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중간 단계에서 ACTH, 그리고 이제 부신에서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수컷쥐를 대상으로 한 경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 경우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을 경우에서도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우울감이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실제로 똑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불안정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관여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울증 환자들에서 SSRI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기저에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유형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빵이라든가 디저트를 많이 먹게 되고 녹색 채소를 적게 먹는 경우에 있어서 체지방이 늘어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당부화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복용시켰을 경우에 30분, 60분, 90분, 120분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를 봤더니만 당부화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요. 120분이 지나서 2시간 지나서도 한 6.4% 정도가 기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3분의 2 이상에서 2시간 넘어서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 탄수화물 섭취가 남성 호르몬 저하에도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비만하게 되면 남성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서 SHBG가 감소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량도 떨어지게 근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까지 호르몬 수치를 올릴 건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드 노멀 레인지라고 해서 정상 수치 한 중간 정도까지 올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에서 한 700, 500에서 900 정도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50에서 한 800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한 50세 이상 한 4,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2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낮게 유지한 경우에 비해서 1년 3년인데요. 평균으로 유지한 경우나 평균보다 높게 유지한 경우에서 오히려 심혈관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낮게 유지한 경우에서 심혈관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한 8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 정상 범위로 치료를 유지한 경우, 그다음에 정상이지만 정상 이하로 유지한 경우, 치료받지 않는 경우 세 군을 대상으로 해서 8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한 14년 정도 추적을 쭉 해 봤더니만 사망률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정상으로 유지한 경우가 치료받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있고요. 근데 치료했지만 정상 이하로 치료한 경우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차이가 없었던 경우로 봐서, 미드 노멀 레인지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 치료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보충제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아연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비타민이나 알기닌 등이 이제 남성 호르몬 그 치료할 때 같이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연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에 보면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에서 혈구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아연 농도가 경계성이나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되는데요. 특히 노인 남성에서 경계성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계성으로 이제 아연이 떨어진 노인에서는 아연 보충을 했을 경우에 혈중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연이 남성 호르몬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 남성 호르몬에 가서 작용할 때 DNA 결합하게 되는데 잘 결합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이 아연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모자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만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를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상 징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이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뭐 스트레스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운동 부족이나 음주나 흡연 같은 그런 생활 습관들을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에서 보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근거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성기능에 관계된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빈혈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울감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성에 약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필요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임상에서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작용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에서 전립선하고 심혈관 쪽에 관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 호르몬 치료 제제에 따라서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적혈구 증가증이나 아니면 이제 아크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문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호르몬 치료하면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투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제제는 한 2년 전까지는 경구용 제제도 있었고 피부에 바르거나 하는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코에 뿌리는 것도 있고 주사 제제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제제는 코에 뿌리는 거하고 주사 제제 두 가지밖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구용 제제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제 코에 넣는 뿌리는 제제가 하고 그다음 주사 제제는 2-3 주마다 맞는 단기간 주사 맞는 게 있고 3 개월마다 맞는 롱 액팅 이제 주사 제제가 있는데요. 이런 치료를 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성기능에 관계된 거는 한 2-3 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활동력이나 이 우울감 같은 건 2-3 개월 안에 증상 호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체지방에 관계는 한 5 개월 정도, 성기능에 관계는 한 6 개월 정도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적혈구 증가증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호르몬 수치가 이제 평균 수치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또 하나 확인하는 게 PSA라고 해서 전립선 암표 이자 검사 요런 정도의 검사를 처음 3 내지 6 개월 때 한 번 하게 되고 그해 1 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특히 이제 주사 제제인 경우는 치료하다 보면 혈색소 수치가 이제 정상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가하는 경우에서는 잠깐 6 개월 동안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제제를 바꾸거나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적혈구 증가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흡연하거나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동반돼서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하면 요 적혈구 증가증을 좀 더 예방하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54% 이상 치료가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아서 환자가 강력히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적혈구를 사혈하는 플레보토미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적혈구 증가증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젊은 남성이나 노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흡연하는 경우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적혈 증가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이제 근육량이나 신체 증상의 성기 능력이 치료 중단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유효민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남성 경경에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제 오히려 빈도 유병률을 본다면 당뇨병보다 훨씬 많은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남성에 해당되는 증상 징후, 뭐 성욕이 감소한다든가 피로나 의욕 저하나 이제 뭐 인지기능 저하나 이제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라면, 그리고 당뇨병이나 근육량이 감소하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이 있다라면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될 수 있고요. 치료 목표는 호르몬 수치 평균 수치의 중간 정도까지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 제제와 더불어서 위험인자들을 개선시켜 주는 것들이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증상 징후가 있고 위험인자들이 있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고, 치료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 징후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몇 살부터 갱년기가 오나요?" 아버지가 요즘 갱년기 같은데 남자도 호르몬제로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로 아까 40세 이후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위험인자들이요.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가 적거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요. 뭐 당뇨병이 좀 와 있거나 뭐 골감소증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다라면 훨씬,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남성경에 해당되는 증상들, 피로나 뭐 성욕 감소나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 있다라면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이제 진단할 수 있고요.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갖고 있는 증상 징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데요. 아까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서 우울감이나 이제 집중력 저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인지기능 저하도 좀 빨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증가도 잘 생기고 근력 저하도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 질환, 뭐 당뇨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심혈관 질환 등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해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뭐 글쎄요. 제가 운동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은 일 주일에 4일 내지 5일 정도 이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운동 시간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제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꾸준하게 하면서 30분 이상 하도록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 운동량을 했을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인자들을 고려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꼭 호르몬 치료해야 하나요? 성욕이 없어서 아주 편하게 사는데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건 남성 경련기라고 해서 저성선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미혼 남성이면서 가임기 남성인 경우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아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음성 데모깅이라고 하는데요. 정자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남성에서 이게 남성 호르몬 치료했을 경우에 정자 생성이 안 돼서 불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임기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충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징크, 아연이나 비타민 D나 알기닌 같은 것들을 이제 보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위험인자들 운동량을 늘린다든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다든가 음주나 흡연에 대한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보통 설명드리는 게 이제 여성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거꾸로 남성들은 중년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꾸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달라져서 전에는 드라마 보면서 무심했던 것들이 이제 잘 우는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정 부분 남성 호르몬 저하도 이 아까 감정 변화나 어떤 짜증이나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고 그전에 비해서 피로감이나 어떤 활동성들이 의욕 저하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다라면 한번 혈액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야간 변이 횟수가 증가했는데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빈뇨나 야간뇨 증가는 실제 남성 호르몬 감소와는 크게 감소가 없고요. 노화와 관련해서 그 저기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해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 중에 빈뇨나 야간뇨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만약에 이제 보통 야간뇨 횟수가 2번 이상 있다라고 하면 의사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혹시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드시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나 술을 드시는 경우에서도 야간뇨 증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PSA 수치가 높은 편인데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받을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있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전이성 전립선 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거나 PSA 수치가 4 이상 증가했는 경우에도 권고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PSA 수치가 4 이상 증가돼 있다라면 아무래도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따로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PSA 수치가 이제 4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했을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크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이제 비대증 증상이 없다라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치료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중반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요즘에는 안 먹는 것 같다라고 돼 있고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런 게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 이제 화를 잘 내고 이제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의욕 저하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 봐야 되고요.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은 저하증 증상에도 만약 치료를 안 했을 경우 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체중이 늘 수 있고요. 약간 부종이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 같이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량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나 음식 추천 아까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 재료는 특히 이제 아연이 도움이 되는데 아연이 많은 음식이 이제 굴이나 조개 같은 데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모자라 있다라면 비타민 섭취도 같이 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섭취보다는 아무래도 단백 섭취를 많이 하는 것들이 남성 호르몬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경우 생활 습관 개선해 보라고 말하기 그렇고 병원을 데려가는 게 좋을지 영양제부터 먹여 볼지요. 갱년 증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곤해하는 게 있고요. 의욕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비해서 기억력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한번 호르몬 검사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떤 혈액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단백 섭취량을 늘린다든가 운동량을 조금 늘린다든가 아연과 같은 것들을 보충해 보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남성경련 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의사들조차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 이제 흡연이나 음주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특히 중년 이후에 이제 수면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서 복부 비만이 동반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증상 중에는 성욕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 피곤해하고 우울해하고 의욕 저하가 있고 활동력이 떨어져 있다라면 그리고 이제 40 세경에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인들이 동반되어 있다라면 한번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이제 받아 보시고 진단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의사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에 상당히 이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하는 연령대가 조금 빠르게 나타나는 30대 중부터 해서 90 세까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것도 갱년기인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게 잠이 잘 못 드는 건데요. 물론 잠이 잘 못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잠이 잘 못 드는 경우보다는 이제 자주 깨는 양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아까 처음 3 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남성 호르몬 생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주 깨는 양상이 이제 남성 호르몬 저하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갱년기와 치료 방법은 같은지요? 부부가 같이 가서 둘 다 상담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는 과는 주로 이제 증상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보면 성욕이나 성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가게 되면 주로 비뇨기과들을 많이 가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당뇨병이 있거나 아까 어떤 뇌하수체 쪽이나 시상하부 뇌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 있어서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남성 호르몬 저하가 한 40% 이상 정도 발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인외과 쪽에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로 증상이나 의욕 저하나 우울감이나 다른 동반된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아까 지금과 같이 이제 부인에 끌려서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 비해서 화도 잘 되고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병이 있지 않나 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가정의학과 쪽을 가셔서 상담받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남자 갱년기도 안면 홍조가 오나요? 예. 증상 중에 제가 빼뜨렸었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안면 홍조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피로나 우울감도 당연히 뭐 의욕저하 그런 것도 동반되어 있고요. 안면 홍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따라서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중년 남성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안면 홍조가 동반되어 있다라면 그런 경우도 남성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분 가까이 이제 제 강의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 40세 이후에 그전하고 다르게 이제 의욕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피곤한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도 동반돼 있고 짜증도 나 있고 약간 안면 홍조 증상도 있고 그전에 비해서 이제 뭐 근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 당뇨병이나 심혈관절, 폐질환, 신장 질환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성욕저하 같은 증상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치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 노인에서도 꼭 성욕저하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특히 뭐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경과에 있어서도 그 남성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염증성 질환 중에 이제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치료하게 되면 염증성 질환 자체도 약간 동반돼서 호전이 되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서 염증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 호르몬 치료하는 경우에 같이 개선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징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동반되어 있더라면 남성량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호르몬 치료만이 아니라 호르몬 제제 뭐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하는 치료만이 아니라 위험 인자 개선이 실제 남성량의 증상 호전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